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정에 이어서 서사갈래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인 바로 소설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볼 작품은 김유정 작가의 봄봄인데요. 이 작품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여기 학습 목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학습 목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이 갈래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문학의 시작부터 이 서정 그리고 서사 갈래의 특징까지 살펴봤죠. 서사 갈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갈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의 3요소, 그렇죠? 문체, 주제, 구성 그리고 그 소설 구성의 3요소, 배경, 인물, 사건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서술 방식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거, 이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형상화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시를 배울 때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그렇죠? 구체적인 형태, 모양, 동작으로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화가 다른 표현 기법들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화 이 하나로만 접근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형상화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형상화가 여러분들 서정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서사에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바로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서정과는 달리 서사에서는 또 어떻게 형상화를 시키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요. 다음 이야기가 소설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구의 마지막 사람이 방 안에 혼자 있었다. 마지막 사람이 방 안에 혼자 있었답니다. 그때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구에 있는 마지막 사람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 어떨까요? 뭔가 궁금해지고 이게 바로 이 서사 갈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궁금해지는 거. 이게 이제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영화로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나는 전설이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인류가 다 좀비로 변하고 홀로 남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 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지구상에 혼자 남다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으로 많이 접했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가 지은 이 가장 짧은 소설이라고 이렇게 많이 짤이 돌아다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요거죠. 저 팝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파느냐? 갓난쟁이의 이 애기 신발을 이렇게 파는 건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요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애기 신발을 샀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 그쵸? 행복한 아기의 탄생과 이 행복한 일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애기한테 생겼겠죠. 그로 인해서 애기 신을 그쵸? 꽃가신 요거를 전혀 쓰지 못한 뭔가 슬픈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이 서사 그 다음에 소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글과 이 글은 둘 다 뭘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설에 뭘 보여준다? 소설의 특성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징 해가지고 글이 나와 있는데요. 서사갈래는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 갈래다. 그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소설이 매우 대표적입니다. 그럼 소설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왼쪽 윗부분에 그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서사갈래의 이 형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소설을 대표적으로 배워본다는 얘기죠. 사건의 전체적인 전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서정갈래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길고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고 사실 웬만한 단편 소설이라고 해도 그쵸? 꽤 이 서정갈래에 비해서는 길죠. 또 정서가 주관적으로 표출되는 서정관례와 달리 사건이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이야기 내용 못지않게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미 우리가 소설 이론 배울 때 다 살펴본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것들이 슬슬 이제 자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좀 짚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요.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를 비교했을 때 서정갈래는요,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는 그 안에 있는 세상에서, 시 안에 있는 세상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안에서 어떤 정서가 표출되는지가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작품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세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에 몰입해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고, 또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바깥 세상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서정갈래는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그리고 이 서정갈래 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자신의 것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주관화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서정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시적 화자가 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표출한다 해서 세계의 자아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소설, 그러니까 서사갈래는 작품 외적 자아에 개입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작품 외적 자아라고 하는 건 바로 서술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소설 이론에서 배웠듯이 소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 그걸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잖아요. 그 서술자에 개입이 있는, 그 서술자가 해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설 속에, 소설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 즉 자아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학교 가 마라, 오늘 숙제를 해 마라, 시험 공부해 마라, 치킨 시켜, 피자 시켜, 이런 식으로 이 자신과 자신 내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내가 뭐 피자 시키라고 했잖아, 내가 치킨 시키라고 했잖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인물, 아니면은 세계로 나가고 싶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어떤 공간, 아니면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운명, 이런 것들과 이 갈등 관계가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설을,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아가, 그 자아를 둘러싼 이 세계와 이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 됐으면 이제 서정과 서사를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서정이 무엇이고 서사가 무엇인지 각각의 좀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정의를 좀 잘 곱씹어 두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보면은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와 문학적 형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소설은 이야기를 인과관계에 따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배열하며 서술한다. 이야기는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소설 구성의 3요소였죠? 구성되며 작가는 이 장치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그러니까 배경, 인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난다, 형상화하는 거죠. 소설의 인물은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드러내며 사건을 일으키고 마무리하는 그 주체이고요. 등장인물, 여기서 말하는 자아겠죠. 인물은 사건이나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형상화되지만 때로는 인물의 성격이 사건의 전개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죠. 그 등장인물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이냐에 따라서 사건이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소설의 사건 전개는 작가가 인과관계에 따라 설정한 것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인물과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배경이고, 이 배경은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만들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 주죠.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배경이 무척 어둡고요. 그렇죠?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배경이 좀 밝죠. 이 과정에서 내용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소설 구성의 요소들을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제는 교과서 66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재 선정의 이유. 이 작품은 1935년 조광지에 발표된 단편소설인데, 어리숙하고 순진한 대리 사이와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해학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그들의 성격과 갈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중에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 드러내는 거 간접 제시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요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해학적이고 개성적인 표현 방식, 입체적 구성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등을 중심으로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줄거리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이 개념들을, 이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목은 봄봄인데 아무래도 이 봄에 그렇죠?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제목의 자세한 뜻은 내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장인님 인젠 저라고 이제 장인한테 말을 거는 거 보니까 등장인물 중에 장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표시는 등장인물 표시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라고 돼 있는데 자, 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 어떤 시점?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여기서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보면 장인이 주인공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내 결혼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일단 결혼 문제가 그쵸? 불거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자, 등장인물 점순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나도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설은 여기 나오는 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 내용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지는데 여기만 봐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서술 방식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이 부분이요. 이 주인공 나가 그동안 3년 7개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요약해서 딱 보여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서술 방식 중에서 요약적 제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약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 제시를 하면 일단 분량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분량이 줄어들죠. 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서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거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등장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장인의 핑계를 그대로 믿는 나의 어리숙한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얘가 어떤 성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키가 안 자라니까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다. 글쎄요.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이 주인공 나가 굉장히 어리숙하죠.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자, 여러분들 여기 이태면 이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태 이런 말, 뜻, 낱말, 풀이 같은 거 제가 일일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다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관련된 속담이라든가 고사성어도 제가 하나하나 안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낱말, 뜻, 속담, 고사성어는 기본입니다.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서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뭐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자기가 먼저 알아차려서. 자, 이 부분에서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제기대명사를 뜻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라는 말보다 지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서 라고 이게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존칭과 비속어를 함께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해학성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학은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웃기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안 자라더라도 장인님이 좀 알아서 그쵸?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 사이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좋아서 대릴 사이지
이것은 순전히 머슴, 그쵸? 노동 착취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릴사인은 예전에 이 장가를 갈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해주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장가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을 때는 이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대릴사이 제도가 이제 있었던 거죠. 딸만 있는 집은 진짜 농사를 어떻게 뭐 지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지금 3년 7개월 동안 일만 해온 주인공의 심정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또 여기에 해악성을 유발한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자를 가지고 키를 한번 재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은 요새는 좀 보기 힘든데 이 시트콤 같은 장르에서, 그렇죠? 웹툰이나 이런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런 장면 같은 거죠. 키를 이렇게 재볼 때 그냥 재는 게 아니라 막 달라들어 가지고 자로 이렇게, 그래서 키를 늘리려고, 그렇죠? 뭐 목을 이렇게 잡아 뺀다든가 발끝을 이렇게 든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게 이렇게 웃기게 재밌게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해학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강한 해학성이 드러나게 이제 표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해학은 뭐냐면은요, 대상에 대한 따뜻하고 연민 어린 그런 웃음과 어수룩한 행동 및 대화에서 나오는 웃음이 해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얘기해 보자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해학은 공감의 웃음이에요. 공감의 웃음을 우리가 해학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웃기게 표현하는 거를 해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 생각을 했을 때 그 모습이, 그 생각이, 그 말이 이 공감이 가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때, 그런 웃음일 때 우리가 그거를 해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보고 그냥 비웃으면 그건 해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나도 저렇게 어이없이 넘어질 때가 있었지, 요런 생각이 들만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부분일 때 그걸 우리가 해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그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 있는 짤 같은 거에서 이렇게 이불킥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일화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저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이 급해서 애를 먹었던 경험이라든가, 수업 중간에 누가 방귀를 껴가지고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웃는 게 아니라, 깔보고 웃고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감이 될 만한, 우리의 모습일 만한 거라는 거죠. 이런 웃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해악이 이런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웃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만한 웃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점순이의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법도 없다. 남녀를 구별짓는 걸 이제 내외라고 합니다. 뭐 남녀칠세 부동석 이런 말도 전부 다 이 내외에 관련된 말이죠. 우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 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재미키도 하고 논뚝에다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사실 이거 궁리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죠. 근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죠? 이런 모습도 이 해악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옛날에는 물을 지금처럼 수도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이고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왔잖아요. 사극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키가 못 크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이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주십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조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치성을 드리려면 처음부터 떡을 갖다 놓고 고사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원을 들어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떡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웃긴 장면이죠. 이런 것도 동시에 관련된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은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바뀌었다, 또는 뭐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여기서는 이 치성을 드리는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뀐 건데, 그렇죠? 그 바뀐 모습이 바로 웃음, 그러니까 해악성을 유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모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서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장인님과 한바탕 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자, 여기 태백에는 이 모를 심는 그런 장면을 잘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봄 되면은 그쵸,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을 수 있게 이게 다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의욕이 없는 거죠.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장인을 위해서라곤 이제 이 모내기를 하기 싫다라는 거죠. 아이고 배야, 난 뭘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너희 자식 또 왜 이래, 응? 여기 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뚝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다짜고짜 멱살 잡고 뺨을 때리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 바로 장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살구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자식아, 이러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를 까는 자식. 이런 식으로 이 일종의 욕, 비속어를 좀 쓰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성격이 나오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웃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게을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오빠나 아니면 언니나 아니면 심지어 동생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좋은 말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비속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이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주인공 나도 이놈의 장인님 하면서 존칭과 비속어를 이렇게 함께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악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이 짧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라 세워놓고 욕피리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욕을 엄청 잘하는 욕쟁인가 봐요.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에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자, 마름은 뭐냐면은요, 땅 주인, 이 지주를 대신해서 그 중간에서, 그쵸, 이 땅을 빌리는 소작인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대개 이 마름이 등장하면 좋게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름이란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두색으로 형광펜 쳐놓은 부분이 바로 요 당시 시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 지주와 이 마름 그리고 이 소작인들의 이 갈등이 엄청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욕필이, 그러니까 장인이 이 마름으로써 또 인심을 잃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번이 마름이란 욕자라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질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작인이, 여기서 말하는 작인, 소작인, 땅을 빌리는 사람, 땅을 빌리는 이 작인이 닭 말이나 좀 보내지 않았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으면 땅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계속 빌려주는 게 아니라 땅을 안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빈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그 속을 그렇게 잘 아는 놈이 키가 안 자라서 결혼 못 시켜준다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산할식이나 건순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었는가.
얘 그만 좀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때릴 땐 언제고 이런 데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 가머니설 달콤한 말로 회유하지만 그쵸? 본래 성격이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요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눈 커지는 장면.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그 경우가 옳지 않겠나. 뱃섬을 척척 들어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쪼골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낯장만 붉게 해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대돌에다 메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을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났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티아유 그동안 사경 쳐내슈 뭐. 자, 사경은 쉽게 얘기하면 돈 달라는 거죠.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이 부분에서도 이 장인의 성격이 나오는 게 이 사이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가 될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머슴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도 안 주면서 지금 노동만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만.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불어는 해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라고 하면서 또 점순이 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하고 얼음 담에만 닿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자 구장님 등장했습니다.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2장 정도 되는 거죠. 야 이 자식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치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전날은 그저께입니다.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오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었느냐. 밭 가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도 봄 기운이 이렇게 싹 몰아치면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봄 타는 거죠.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전형적인 봄 타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러이 말이 마마마 소를 부리는 소리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꾸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대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썩 그리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자, 이 부분에서 점순이의 모습, 점순이의 외양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주고 있죠. 묘사 그림 그리듯이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혹혹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자, 이 부분에서 이 당시 현실도 나오는 거죠. 밥만 많이 먹어도 이 팔자 좋다 살만하다 이 얘기인데 밥 먹는 것 자체가 힘든 옛날에는 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당시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죠.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채신이 없이 들꺼본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흑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할까봐 봐서 이걸 씻고 앉아놓으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니까 점순이가 넘어져가지고 흙밥이 되더라도 다 이렇게 먹어준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평소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도 들으려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이거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랑 얼른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낮 일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죠가 아니라 시간 있으세요 하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고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야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자, 여기서도 어리숙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 있나 싶어서 나도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래지 뭘 어떡해?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밝게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들친다.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점순이도 마음이 있는 거죠. 결혼에 대한.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저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체격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 컸다라는 거죠. 그걸 두고 어리다고만 하는 장인이, 그쵸? 나는 굉장히 싫은 거고 또 그런 점순이의 모습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을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양쪽으로 뾰족히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왜 우리도 어디 물 좀 먹었다 해가지고 괜히 폼 잡을 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해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훅 따겠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말을 다시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왜냐하면 장인은 정말 결혼을 했을 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니까 아직은 결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 있는 건데 그래서 말을 바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일컫는 말로 바꾼 거죠.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잡고 있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이야 겨우 알았지만, 자,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해학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장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듣더니 퍽 딱 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자, 이런 모습도 해악이고요. 그럼 봉피씨 얼른 결혼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내고 뭐고 기집애년이 무척 잘해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입만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자, 이런 데서도 우리가 구장이 얼마나 줏대 없는지, 아무래도 땅을 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모습 우리가 우유부단, 그렇죠? 결정을 못 내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키는 언제 다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글쎄 이 녀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쓰냐? 빅모님은 참새많은 것이 어쩜 그렇게 애를 잘났지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자, 웃긴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거죠.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고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쪼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자, 이런 다 여러분들 해학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칠끈하고 쌀이 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서로 기싸움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건수건하고 간디다. 누구한테? 구장한테요. 구장님이 날 위에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가 나왔네요.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끼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데서도 약간 모자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하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표현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재촉고라도 성례를 시켜준다 하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자, 지금 사건의 전개가 처음에 오늘이었다가 그렇죠? 그저께에서 그리고 어저께에서 다시 오늘로 돌아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뒤집히는 구성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죠.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죠. 이 작품은 입체적 구성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옛날 양반들이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이까진 나 좀 떠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피해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다시 또 어젯밤 얘기가 나오네요.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마실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놓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피를 못 팔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그렇게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가 등장까지 쳤다. 여기서는 뭉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다혈질이네요.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붙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고 앉아있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 따겼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 소설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또 사건을 이 주인공 나가 이 대릴 사이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 딸도 대릴 사이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릴 사이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났지만은 14놈이란 말이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대릴 사이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팡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출장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배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릴 사이로 들어온 셈이다. 자, 요약해가지고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죠.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자기가 자기 성격을 좀 아네요.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회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때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라고 뭉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고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니까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다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이거 머리가 좀 모자란 거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남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온단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 같이 대우쫑알거린다. 딴에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너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에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